MBC 전용기 탑승 배제로 일단은 이게 최고의 이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MBC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처음으로 보도한 데 대해서 이건 좀 치졸한 보복 차원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언론사에게도 여러분들도 이런 불리한 점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언론 길들이기고 언론 통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MBC는 전용기에 태우지 마라. 전용기가 사적 공간입니까? 그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재산입니다. 네. 그리고 순방 기간 중에는 전용기 내에서 대통령이 브리핑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취재의 공간이거든요. 거기를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편의 제공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취재를 제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통령 부부나 수행하는 비서실 참모들은 세금으로 가지만 우리 수행하는 기자들은요, 동행하는 기자들은 다 각자 개인 부담을 지불을 합니다. 이번에 1인당 얼마를 내고 가셨는지 들어보셨나요? 몇백만 원 정도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900만 원씩을 1인당 냈답니다. 네, 그게 이제 항공료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숙박비, 호텔, 그리고 식사비, 거기 이제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 프레스센터를 활용하는 비용의 n분의 1까지 포함한 비용인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많이 발언하는 게 자유 발언 아니겠습니까? 자유 지난번에 우리 취임사에는 35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33번, UN 총회에서는 21번의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자유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유인데 이렇게 취재 제한을 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라고 해서 언론 단체들도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순방 내용으로 이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죠. 프놈펜에서 한미회담 그리고 한미일회담 그리고 한일회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3국의 가장 큰 현안 관심사는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간에 북한의 핵 도발에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 그리고 확장 억제 정책을 강화한다. 확장 억제 정책이라는 것은 핵 공격에 대비해서 그 억제력을 한반도까지 확장한다는 뜻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라든지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3국 간에 한미일 간에 그 물샐 틈 없는 공조를 위해서 이번에는 프놈펜 선언 공동 성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 간의 또 다른 공통 관심사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근데 양쪽이 협의를 했는데 그게 언론적 차원에서 그쳐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한일회담에 역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양국 간의 현안이 되겠는데요.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그것도 구체적인 진전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어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좀 갈등의 완화가 그래도 기대감을 하게끔 그런 요인들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미중 간에는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정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G2 양대 국가이니까 다투지는 말자라고 했는데 거기도 가장 핫 이슈가 대만 문제가 갈등 요소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찾지 못해서 그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내년 1월에 중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은 실무적으로 또 논의하자라고 마무리를 했었죠. 네. 미중 정상회담이 또 진행이 되면서 한중 정상회담도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조금 전 한국 시간으로 6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핵심 의제는 북한이 될 텐데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발리에 취재하고 있는 그 취재진에게 정상적으로
한중 회담이 진행이 되느냐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네. 6시에 진행이 되고 1시간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한중 정상회담에도 우리 풀기자단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속 기자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소속된 전속 기자들이 들어가는 화면을 기자실에서 지금 프레스룸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역시 이제 한중의 공통 관심사도 북핵 문제일 텐데요. 우리는 아마 중국에게 3차 핵실험, 7차 핵실험이죠. 네. 7차 핵실험을 자제를 좀 부탁을 하는 것 같고 중국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서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당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번에 푸놈펜에서 한미일이 삼각 공조 성명도 발표하고 하니까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 성명을 발표를 했지만은 그게 북한의 핵 도발이 고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아마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그건 설린 우호 관계 아니냐. 그러니 너무 미국하고 편먹지 말고 중국하고도 교류를 잘하자라고 아마 우려를 좀 표명을 할 것 같고요. 제일 한중 간의 핵심 과제는 이제 사드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는 사드 문제는 중국에 항상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양국 간의 상호 존중을 해야 된다. 중국을 위협하는 그런 사드 배치 이런 것들 신중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구 참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구 참사 이후에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가 이제 개편을 하고 열 예정인데 여기에 단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어서 하마평에 좀 핫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행안부 장관이 그런 TF의 단장을 맡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네. 이상민 장관은 지금 TF 단장을 맡을 상황이 아니고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미 공무원 노조에서 소방노조에서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이건 거기다가 또 얼마나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망언을 많이 했습니까? 폼나게 자기가 사죄를 해야 된다 이런 비난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를 했었고요. 네. 이분이 만든 TF의 어떤 대안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마땅히 사죄를 해도 부족할 사람인데 그런 단장을 맡는다는 것은 그 어불성설이고요. 당장 오히려 폼나게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검찰 대혁신 태스크포스도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정말 어린 청년들의 죽음이라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일하다가 또 죽음으로 내몰린 청년이 있죠. 네, 우리 지역에 지난 7일이었죠. 광주 평동산업단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 청년이 철제 코일에 깔려서 안타깝게 숨을 거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명진 대표도 접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없으니까 네. 간단하게 코멘트를. 그 막을 수 있었던 25살 청년의 죽음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로 더욱 비통하고 애도합니다. 저는 그 형하고 카톡을 나눈 것들을 잠깐 얘기 드렸는데 네. 그 다음 날 아마 형하고 저녁을 먹기로 그렇게 약속한 내용도 들어오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잠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박성진 부본부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사고로 2년 전에 돌아가셨던 김재수님을 떠올리게 되는데 같은 내용으로 민주노총의 이야기를 듣게 돼서 유감입니다. 네, 더 충격적인 건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노동부가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사망자가 510명입니다. 그 중에는 실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빠진 숫자고 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8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재해 사망이 반복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합니다. 사실은 사용자들이 이윤 추구 그리고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실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또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관계기관 노력이 부족하고, 또 법과 제도도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있는데 실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가 계속 양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 실제 사망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이 산업재해가 가장 적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 회사의 과실로 인해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살인죄에 적용되는 그러한 법 적용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대폭 감소됐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실제 기업인 스스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인식 제고가 되고 그러한 활동들을 펼쳐나간다면 중대재해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더욱 강화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셨죠. 예,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정리를 해 주시죠. 앞서 기자분께서도 얘기를 잘 해주시던데 작년 5월에 실제 이천 물류창고에서 무려 38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10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실제 대한민국 전체 산재 사고의 50%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입생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지난 지역에서도 학동이나 화정동 참사를 봤을 때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가 시민 재해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발주라든지 감리다라든지 원청이라든지 협력업체, 건설 관련한 하여간 이해 당사자가 모두가 다 이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자. 그래서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자라는 것이 개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와 그 가족만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회사도 당장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일을 할 수 없고, 또한 회사 이미지도 실추되고, 또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난 시기 10만 명이 동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인의 입장만 들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투쟁하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건설안전특별법이 빨리 제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광주본부 박성진 부본부장님 모시고 저희가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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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김영진 대표님도 저희와 함께 민주노총 부본부장님의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중에서도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건설안전특별법 등 법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 공직자나 사업자 모두 안전 감수성 그리고 생명 중시 사고 이걸 좀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공직자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광주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든 뭐 고용안정부 국가직 공무원이든 이분들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헌법 7조 조항이거든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좀 명심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무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본방통콕 민주도시 시간 이번 주 정치 이슈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더현 정치랩 대표 김명진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